자, 소유권이죠. 원래 물건의 출발은 소유권부터 시작됐어요. 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원래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고, 이거는 이용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고, 이거는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죠.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그래서 교환 가치와 이용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이런 지배권, 전면적 지배권이고 완전한 권리다. 너무 전면적이고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스스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환 가치만 또는 이용 가치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탄력적인 권리다. 권리가 늘었다 줄었다라고 하는데, 권리 전부가 아닌 권리 일부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걸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용익물권을 설정하고, 이거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겠죠. 용익물권도 3개가 있고 담보물권도 3개가 있다. 근데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 외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겠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하는데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일정한 공간, 지하에 일정한 공간까지도 무조건 토지인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지상에도 몇 개가 있고 지하에도 몇 개가 있잖아요. 지상에 몇 개가 있어요? 4개. 지하에 하나 정도가 있죠. 그 중에서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건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토지는 필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되고 건물은 동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된다. 이건 이제 일물일권주의에서 충분히 했던 거고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그럼 상하 범위는 이미 정해졌네요. 그럼 수평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경계까지죠. 이 토지 경계 부분 내에서는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계선에서 서서 뭐 한다는 얘기요? 떠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이쪽이 아닌 이쪽 땅 소유자는 아주 지겨울 수도 있죠. 뒷단엔 노래한다고 꽥꽥 지르는데 이쪽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성악가가 성악을 쫙 노래합니다. 듣기 좋습니까? 성악가가 하는 성악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래요. 그래.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 땅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하지만 이쪽에서는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는 토지 이용 조절 관계도 필요했다. 그래서 그게 뭐다? 상린 관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린 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인지 사용권, 생활방해 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 경계에 관한 상린 관계, 물에 관한 상린 관계, 이런 정도예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얘기했죠.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경계에 관한 상린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에 관한 상린 관계 시험이 내면 그냥 답 아닌 걸로 하시고요. 물에 관한 상린 관계를 시험에 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전응화가 된 거니까 그런 문제는 풀지도 마시고 비워두세요. 그냥 답 쓰지 말고. 그거는 그냥 브랭크 이렇게 비워두십니다. 하나 틀려버리자고. 전응화하고 같이 놀면 안 되죠. 부동산 중개하고 물 사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도 도대체. 근데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나와서 말은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런 걸 시험에 내요. 하지만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 가치가 달라지죠. 그다음에 경계를 어떻게 했느냐, 경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수도 등의 시설권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그 법률행위는 매매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증여라든지 기타 교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매매하고 교환은 뒤에 가면 계약법에서 공부하잖아요. 좋습니다. 거기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뭘 보는 거죠? 취득시효 봐야 되죠. 취득시효하고 뭐가 있어요? 첨부.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이제 여기서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취득시효하고 첨부다. 그 다음에 가면은요,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물일권주의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소유자도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권 하나를 가질 수도 있지만 소유권 하나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공동 소유라고 하죠. 그 공동 소유의 형태는 그 공동 소유자 간의 인적 결합도에 따라서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고 총유도 있겠죠. 이런 저희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이 총유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공유보다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이 공유, 이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총유재산은 처분이나 거래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주택관리사 저쪽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사람들이 비법인 사단이고 그네들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우리는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 부동산을 처분하느냐 마느냐, 중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쪽에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유권에서 보통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내 중에 세 문제 나오는데 취득시효 무조건 나와요. 이건 나오는데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거의 나옵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이거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공동소유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취득시효 이거는 90%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건 한 90% 정도가 되고 그거 하나가 빠지면 주로 나오는 게 뭐죠? 주의토지통행권인 거예요. 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것도 큰 의미는 없고요. 주의토지통행권에서 요게 한 번 빠지면 요거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건재 순위로 따지면 이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요건 2순위고요. 요거는 3순위. 이런 정도로 해서 중요도를 정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 볼게요. 자, 상린관계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독립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등기를 요한다. 상린권은 소유권의 한 권능이에요.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상린권 무조건 있는 거예요. 또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죠. 용익물권이라서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지역권은 토지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만의 이용 조절 관계지만 상린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물 등에도 적용이 된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할 때는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줄넘기만 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다가 우물을 파서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하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내서요. 그래서 상린관계라고 하는 건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인데 그 토지의 이용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다 상린관계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인접 토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은 지상에 지을 수도 있고 땅을 파서 지을 수도 있겠죠. 땅을 이렇게 팠답니다. 이게 이제 갑이고요. 을이된 거예요. 땅 이렇게 파면 누가 불안해요? 갑이 불안하죠? 여기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휴식각이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땅을 파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점도에 따라서 이 무너지는 정도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느냐, 이렇게만 무너지느냐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방어공사는 충분히 해란 얘기야. 철근 같은 거 막 이렇게 우리 박잖아. 뭐죠? H빔 같은 거 박아서 거기다가 토공판 막 이렇게 갖다 막고 그러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방어 조치를 하고 파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 안 하려면 일정 기간, 일정 거리 띄워서 이렇게 파라고 돼 있다고. 휴식각으로 확보하도록. 또 건물뿐만 아니라 뭐요? 여기다가 우물 같은 거 만들 때도 일정 거리 이상 띄라고 돼 있잖아요. 몇 미터 이상 띄어라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충분한 방어 공사가 없으면 몇 미터 이상 띄어서 해라. 이게 다 토지 이용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상린관계는 이거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만의 이용 조절 관계지만 상린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물 등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상린관계와 지역권 모두 인접한 토지에 대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상린관계는 인접 토지 사이에만 인정이 되지만 지역권은 먼 곳에 있는 것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었죠. 기억이 안 나요? 지역권. 여기 보세요. 여기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억이 나죠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안 배웠다고 하지만 그려놓으면 배운 거죠. 아 그거 그렇죠. 그래도 아 그거는 다행이에요. 저거 배웠어? 옆 사람한테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배웠지? 그래서 상린관계와 지역권 모두 다 인접한 토지에 대한 관계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꾸불꾸불해 갖고 글로 가면 1시간 반 걸리죠. 낮에 뭐 가지고 다녀야 돼? 프레시 들고 다녀야 된다고. 글로 다니는 것보다 인접 토지를 통행하면 3분 걸린답니다.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해야 되겠죠.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통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엔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돼도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지 장차 사용, 이용 상황의 변동에 대비해서 미리 통행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폭 2m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의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겼어도 이후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생겼대요. 그럼 인접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도 공로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엔 그 통행권은 소멸하는 것이고요.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2번하고 5번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예. 아니 3번하고 5번이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갈게요. 4번이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틀린 건데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요. 원래 인접토지를 통행하려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유상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필지의 토지였다가 분할에 의해서 포위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였다가 일부만 양도가 됨에 따라서 포위지가 된 경우에는 무상입니다. 보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때 그 무상의 범위는 직접 분할 또는 직접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지 피통행지 또는 통행지의 특별 승계인 사이에서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옮기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무상을 유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의 용인을 청구하는 데 불과한 소극적인 권리다. 따라서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통행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마치 지 것처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다니는 겁니다. 이런 주의토지 통행권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다 봤을 거야. 봤는데 예,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모를 뿐입니다. 여기 이제 요만한 큰 길에서 들어가는 동네가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동네가 하나 있죠. 여기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만을 위한 도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어디 다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죠. 길이 이렇게 나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갈 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지나가야 되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떠들면서 가, 조용히 가.
떠들면서 가면 이 동네 사람들이 뭐래? 조용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인가요? 사실은요. 이게. 아시겠어요? 예. 몰라 잘? 이거 떠들면서 다니면 이 동네 총각들 나와서 다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옛날에. 동네끼리 전쟁 일어나고 그러죠.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아시죠? 예. 여기 다닐 때 조용히 다녀. 괜히 시비 걸어. 그리고 통행료 내고 이쁜 아가씨 지나가면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또 이뻐야 돼. 그래야 그지. 못생긴 아가씨 지나가면 다들 밥 먹고 나오자 그러죠. 이쁜 아가씨는 지나가는 시간도 체크해가고 딱 해서 말 안 해도 다 모여. 말 안 해도 여기 애들도 다 모였다가 여기 지나서 여기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동네 아가씨인데 지네들끼리 싸워 또. 네, 이겁니다. 이거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여기 다니면서 내 땅이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의 토지의 소유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건 뭐냐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겼어요. 일부 분할 일부 양도의 당사자인 갑과 을은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을이 병에게 나 대신 통행하면서 여기다 뭐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을이 통행할 걸 지금 병이 허락을 받아서 대신 통행하고 있는 건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용해라. 바깥에서 떠들고 있어. 여기 공부하니까 바깥에서 떠들어서 안 되겠네. 하나 써붙여야 되겠네. 정숙, 수업 중 이렇게. 잊어버렸잖아. 자 보세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죠. 네, 통행하고 있는 자. 이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상을 청구한 이유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지 그 특별 승계인 사이에서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의 포괄 승계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상을 청구했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을이 통행해야 될 걸 을의 허락을 얻어서 대신 통행하고 있는 거니까 을이 통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분할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것도 지 사업 공짜로 와서 일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특별 승계인 중에 하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대부분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용해라 그런 거 안 들렸을 텐데 그죠? 몰상식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일단 생겨서 이쪽으로 통행하기로 했대요. 그럼 통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릎까지 진흙이 올라와. 그럼 정신력으로 늘 그렇게 다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무릎까지 진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통로도 개설해가지고 뭐 자갈을 깐다든지 모래 같은 거 갖다 집어넣어서 흙도 좀 다지고 이렇게 해서 통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다. 통행권이 있으면. 아시겠죠? 또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뛰라고 돼 있어요? 2m.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우물 같은 것도 2m 이상 뛰라고 돼 있습니다. 또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지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10m 깊이로 파면 얼마 이상 뛰라고요? 5m 이상 뛰어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민법에 이렇고 건축법이나 기타 무슨 뭐 건축 구조 설계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요. 별도로 또 방어 공사가 제대로 된 경우엔 바짝 붙여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도심에서 건물 지면서 2m 이상 각각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 경계 부분이 있잖아요. 인접 토지로부터 2m 이상 띄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실제로 건물이 들어갈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민법엔 이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잘 시험에 내지 않고 이거 나와도 답이라고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이런 건 다른 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4번이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거의 5번에 있는 지문은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는데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민법의 규정이 있어도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그 다음에 물 사용과 관련된 것들, 물의 사용이라든지 경계 부분의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있죠. 이것들은 민법의 규정이 있어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민법보다 그 관습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경계라든지 물 사용과 관련돼서는 민법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관습이 우선 적용이 될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각 시골이나 어떤 지역에 보면은 경계가 그게 진짜 경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초시어른께서 어떻게 띄었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수시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그 지역에 따라서 경계 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었고요.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린 농업국가였죠. 기본적으로 우린 농업국가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제 공업국가 쪽으로 지금 우리 와 있죠. 공업이 주산업이 돼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와 있는데 그래도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있는데 조금 고지대하고 저지대에서 고지대에서 물을 저지대에다가 공급하지 않으면 저지대는 전부 가뭄에 의해서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법에 정해져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물 사용의 순서라든지 뭐 수리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조성을 해서 물을 사용하는 거 별도로 정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물과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민법 규정보다 그 지역의 관습이 우선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물하고 경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공용 하수 용수권, 공용 하천 용수권, 용수가 뭐요? 물 쓰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토지 사용권, 이거 무슨 관습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경계 부근의 건축 제한, 이것도 경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또 경계표 담의 설치, 이것도 경계에 관한 내용이죠. 이웃 토지의 수지 목근의 제거, 이웃 토지에 있는 나무 뿌리 제거하는 거, 이거는 특별한 관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류는 뭐예요? 물길. 이것도 물에 관한 거죠. 그래서 경계 부근 또는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있어도 지역에 따른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우리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과거에 우리 토지 경계라든지 마을 경계 같은 거 이런 거 정할 때는 지역에 따른 관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골에 가면요, 그 지역 입구에 보면은 큰 나무들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책 좀 읽어요. 그러니까 동구나무라고 하잖아. 들어보셨어요? 동구박, 과수원길 뭐 이런 거 얘기 알잖아. 이거 그걸 동구나무라고 하는 거야. 지역을 구분하는 나무다. 우리 지역에 초입에 있는 나무다라고 해서 그 나무에 보면은 뭘 이렇게 해놔. 빨간 천도 해놓고 막 이러잖아. 선앙당 같은 거 이런 거 표시도 하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잡기를 거기서 막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 뿌리 깊은 남간, 그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의 경계가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경계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에휴, 별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6번에 다음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인데 틀린 거예요. 소유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면 충분하고 점유 상실 사유가 침탈이 아닌 경우에도, 그래서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의 점유를 반환하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의 고의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점유권에 있는 거예요.
점유권에만 침일선 손배라고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소유자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할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가 사용수익권을 걔한테 네가 사용수익해라 라고 점유매개관계를 정해놔놓고서 반환 청구는 못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자, 됐고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년 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유권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점유권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물권 총론에서 나와서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고 갑이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즉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제거 및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되 해당 건물에서 퇴거해라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 없고 그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해서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자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자가 비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자가 제3자에게 임대했으면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및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런 것 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점유권 가지고 나와요. 점유권에 뭐요? 침, 일선, 손배 이거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소유권이나 점유권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방해 예방 청구예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방해 예방 청구 와 이런 식으로 낸다고. 아시겠죠? 그건 틀린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기본서에 보면 동그라미 열심히 쳐놨을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으면 그거 아니면 소유권에서 뭘 가지고 낸다고? 요거.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어떤 시험에 병소유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을에게 양도했다. 그랬더니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 어려울 수 있죠. 이름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나오면 얼른 배운 대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해서 갑을병만 이렇게 정해놓으면 돼요. 그것도 또 뭐 화살표, 매매 이것까지 하지 말고 시험에 나오면 갑소유 토지, 을이 건물 지었고 병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까지 쓰고 이거 하지 말고 이게 설명할 때만 이렇게 이름만 정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름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부터가 취득시효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일찍 끝났어요? 네, 조금 일찍 끝났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감기균이 있어갖고. 질문 없으십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